안녕하세요, 규미사입니다. 8월 남양 특집으로 이번엔 괴담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이 많지 않으셔서 부족한 분량은 부득이하게 제가 살면서 겪거나 들은 체험담과 더불어 국내에 번역된 적 없는 일본 괴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의 어머니가 약 30년 전쯤 경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턴 어머니의 이름을 편의상 A로 지칭하겠습니다. 당시 그분은 후쿠오카현의 한 스테이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스테이크 가게라고 해도 고급스러운 건물은 아니고 다소 규모가 작은 건물 1층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사장이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A씨, 괜찮으면 제대로 수당을 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 2층 다락방 좀 청소해 줄 수 있어요? 이 다락방은 자그마한 다다미 방으로 누군가가 사는 건 아니고 가구는 없지만 붙박이장만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빈 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추가 수당으로 무려 1만엔 정도를 준다고 하니 A씨는 즉시 수락했죠. 사실 청소라고는 해도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출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A씨가 하는 건 그저 청소기를 돌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위해 방에 들어갔을 때 A씨는 문득 붙박이장 안의 물건도 정리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붙박이장을 열자 안에는 여러 낡은 잡동사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별 생각 없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자니 문득 그녀의 눈에 한 가지 이상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 물건은 꽤 크고 낡은 나무 상자로 상자의 앞부분엔 잠자리가 조각된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의 물건이다 보니 멋대로 여는 것도 예의가 아니었고 일단 상자는 그대로 두고 청소를 마치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한편 A씨에겐 영적인 능력이 엄청 강한 여동생분이 계시는데요. 이날 퇴근한 A씨는 별 생각 없이 평소처럼 이 여동생과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통화 도중 오늘 가게를 청소하다가 붙박이장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했는데요. 그러자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게 대화하던 여동생이 갑자기 말을 뚝 끊더니 언니, 그 상자 앞부분에 잠자리 조각이 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안에 파란색 기모노가 있을 거야. 나한텐 보여. 확인하고 싶으면 열어봐도 돼. 다만 절대 입으면 안 돼. 알았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는 이 이야기를 까맣게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평소처럼 다락방 청소를 하게 된 A씨는 문득 여동생이 말한 내용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봤는데 상자 안쪽에는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고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예쁜 파란색 기모노가 있었다고 해요. A씨는 이때 뭔가에 홀린 듯 기모노가 정말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 절대 입으면 안 된다는 여동생의 말이 떠올랐고 정신을 차린 뒤 상자를 닫고 붙박이장 안에 넣은 후 다시는 얼씬도 안 했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여동생은 영감이 강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잠자리 조각은 물론 파란 기모노까지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기모노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무렵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꽤 따뜻했던 오후였습니다. 아마 점심을 먹고 난 다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마는 안방에서 낮잠을, 저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며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미닫이 문이었고 저는 그 문 앞에 엎드려 놀고 있었죠. 대낮이라 딱히 무서울 것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미닫이 문 왼쪽에서 거실을 힐끗 엿보는 기척을 느꼈어요. 그쪽은 안방이었고 어쩐지 엄마랑 비슷한 모습이었어서 엄마? 하고 나지막하게 묻자 엄마가 아니라 낯선 여자가 말 그대로 쑥 하고 나오더라고요. 어느샌가 그 사람은 제 앞에 와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어깨까지 오는 파마머리에 무늬가 없는 베이지색 폴라니트, 어두운 갈색의 체크무늬 스커트에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다리, 발목을 접은 흰 양말을 신은 귀신이라기엔 정말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정말이지 너무도 천천히 냉장고 쪽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땅에서 한 뼘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저는 놀라서 냉장고 쪽을 봤지만 어느샌가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꿈꾼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언니는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사실 며칠 전 언니가 새벽에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언니는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아노 위에 있던 제 인형들 중에 한 개가 유난히 밖에 빛을 받아 또렷하게 보였다고 해요. 언니는 인형이 앞으로 넘어지면 진짜 무섭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순간 진짜로 그 인형이 앞으로 툭 하고 넘어졌다고 해요. 무서워진 언니는 비명을 질렀지만 사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한편 언니는 작은 방의 붙박이장도 기분이 나쁘다며 무서워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저는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점점 이 일을 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2명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기로 한 날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 같은 반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언니가 싫어하던 붙박이장이 있는 작은 방에서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저는 문득 얼마 전에 있었던 이상한 일이 떠올라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줬어요.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낯선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며 땅에서 한 뼘 정도 떠 있었고 다시 보니 사라져 있었다 등등.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에이 꿈꾼 거네. 너 졸았던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문득 그러던 와중 한 친구가 진짜 귀신이 있으면 이 방에 불이 탁 꺼지겠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진짜로 방에 불이 꺼졌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후다닥 거실로 뛰어갔고 거실에서 작은 방을 바라보니 나중에 갑자기 불이 켜지더군요. 무서워진 우리는 용기를 내 방에 불을 끄고 거실에서 떨 수밖에 없었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그 집에서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동네 주민분들 말에 의하면 이 집의 전주인은 굉장히 악독하고 사나운 할머니였고 며느리 구박도 엄청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며느리와 손녀는 모습을 감췄고 손자만 남았다고 하더군요. 이후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몇 년 후 어머니는 옆집 아주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 집 새로 이사를 와도 몇 달도 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한 가지 꺼림칙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작은 방은 그냥 평범한 빈 방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 찾아가니까 방문 위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다고 해요. 과연 이 집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2020년 5월 제가 귀국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전 일본에서 일을 그만두고 큐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었는데요. 여행 도중 나가사키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나가사키 여행을 다소 급하게 결정했던 터라 숙소 예약을 고민하던 중 가격도 적당히 싸고 위치도 그럭저럭 괜찮은 곳을 예약했는데요. 이곳은 A라는 호텔로 시설은 꽤 낡았지만 내부는 나름 깔끔했던 데다 어째서인지 룸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넓은 방에 투숙하게 되었었죠. 한편 제가 투숙한 호텔엔 시내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N이라는 친구도 방을 잡았었는데요. 어차피 약속 장소로 갈 거 같이 가면 편하니까 전 N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같이 가자. 그러자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방. 그런데 못 나가겠어. 무슨 일 있어? 복도에서 누가 계속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 호텔 직원 아니야? 걸어다니던 말곤 그냥 나가면 되지.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이힐 소리가 계속 들려. 무서워. 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래층 목도 확인해 볼게. 메시지를 보낸 전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복도를 빼꼼 내다봤는데요. 발소리는커녕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장난친 건가 싶어서 N의 방문을 두드렸고 조심스럽게 문을 연 N은 굉장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발소리는 뭐 발소리에 아무도 없구만. 진짜 들렸어. 녹화하기 직전까지도. 겁먹은 표정을 보니 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무튼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기에 전 N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요. 복도를 걸으며 문득 전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이 호텔은 복도는 물론 방에서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두꺼운 카페트가 깔려 있었거든요.
당시 N은 하이힐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건물은 두꺼운 카페트 때문에 발소리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대체 N이 들은 발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노크하기 직전까지도 들렸다는 말. 제가 지나간 복도엔 대체 누가 있었던 걸까요? 전 어렸을 때 원주에 살았는데요. 유년 시절에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원주경찰서 앞에 있는 태권도 도장이었죠. 당시 이 태권도장에선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소쩍새 마을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합숙을 하곤 했는데요. 이 소쩍새 마을은 당시 표면상 인력이라는 스님이 운영하는 복지원이었지만 사실은 불황자나 장애인을 학대 및 착취했다는 사실이 PD 수첩으로 밝혀져 큰 소동이 일었던 시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히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1995년 7월이니 그 전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첫날 밤이 지나고 두 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날 일정은 아침 식사 후 귀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볼일을 보는 모양인지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당시 건물 뒤편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말을 사범님께 들었지만 전 금방 나오겠지 싶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열상 제 밑에 저보다 어린아이가 서너 명 정도 있었죠. 그리고 이 아이들 역시 제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건물 뒤편 화장실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저 역시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재래식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앞서 화장실로 향했던 아이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비명을 지르며 제 쪽으로 뛰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묻자 이때 애들의 대답과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처녀 귀신. 딱 이 말만 했었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결국 풀숲에서 볼일을 봤는데요. 애들이 봤던 건 무엇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볼일도 있고 헐레벌떡 뛰어나왔던 건지 개인적으로 지금도 의문이 남는 경험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그때 같이 소쩍새 마을 가셨던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진상이 너무도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는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베이징의 한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 동료인 A씨와 친해졌고 이 A씨라는 인물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 A씨는 베이징 출신으로 원래 농가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자 정부는 도시 확장을 위해 베이징 인근의 토지를 회수했고 회수한 토지의 크기에 비례해 대가로 집을 배정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A씨 가족이 배정받은 집은 공주분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맨션이었다고 합니다. 지명을 풀었으면 공주님의 묘지라는 뜻으로 친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원래 묘지였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괴담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 A씨는 어릴 적부터 영감이 무척 강했죠.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이지만 A씨는 집에 처음 이사 갔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 낮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밤이 되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TV를 크게 틀었다고 생각했지만 집중해서 말소리를 들어보니 왜 없지? 어디 있는 거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당시엔 드라마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매일같이 무언가를 찾는 내용이 반복되는 드라마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죠. 결국 이게 TV 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어린 A씨는 엄마 방으로 달려가 무서우니 함께 자자며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엄마 이 소리 들려? 라고 묻자 어머니는 응 들려. TV나 라디오 소리 같은 걸 거야. 라며 A씨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A씨는 이 이상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후로는 이 소리에 익숙해졌죠. 어느덧 시간은 흘러 A씨가 18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도 어릴 때와 변함없이 어딨어? 왜 없지? 어디지? 등등 무언가를 찾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이 소리를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던 A씨는 이미 익숙했던 터라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벽 너머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한 음성으로 귓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찾았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목소리를 기점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찾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체 A씨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오이다현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곳은 엄청 시골이라 마을 주위는 온통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마을 앞에서 이어지는 숲길을 한참 따라가면 산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있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산 정상에 작은 폐 사찰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낡고 으스스한 절이라 마을에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조차도 굳이 그곳에서 놀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저는 친구 몇 명과 그 사찰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먼저 중앙에 방이 있고 그 주위를 사각형으로 복도가 둘러싼 구조였죠. 우리는 입구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걸었고 모퉁이를 2번 돈 뒤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폐 사찰이다 보니 먼지 투성이었던 데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벽에 스산한 여인의 그림이 그려진 족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족자를 전리품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족자를 떼어낸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원래 왔던 곳과 반대 방향의 복도로 향한 우리는 모퉁이를 2번 돌았지만 어째서인지 들어왔던 입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한 우리는 복도를 계속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입구가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나가기 위해 복도를 달렸지만 아무리 뛰어도 출구가 없었기에 그저 복도를 빙빙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족자를 들고 있던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족자를 내던졌는데요. 그런데 분명 벽에 걸려있을 땐 슬픈 얼굴이었던 그림 속 여자는 어째서인지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형이 족자를 원래 장소에 되돌려놓자 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터라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척 무서웠지만 가장 침착했던 이 형을 따라 기분 나쁜 족자를 원래 있던 벽에 걸어둔 뒤 다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을 나와 왼쪽 모퉁이, 그리고 다시 왼쪽 모퉁이. 그러자 이번에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여름날의 햇살이 비춰오고 있었죠.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긴지는 몰랐지만 다 같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괴담은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그림은 불길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산속 사찰에 봉인당했던 것이고 만들어진 목적대로 소년들이 그림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입구를 없앴던 것이며 반대로 그림 속 여인은 드디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웃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아키타현 시골 출신입니다. 20년 전 제가 살던 곳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마을엔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에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뼈만 남은 채 발견된 시신은 이 할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분이 노망이 났던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분은 마을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을 자전거를 타고 놀러올 정도로 건강했고 무엇보다 부자 할아버지네 집도 그 근방에선 가장 컸던 데다 여태까지 몇 번이고 놀러왔으니 길을 잃을 일도 없었죠. 심지어 실종됐던 날은 날씨도 맑았고 환한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분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자 할아버지 집을 그대로 지나친 다음에 깊숙한 산속으로 계속 이동했다고 해요. 친구분이 집을 지나친 다음 이동했던 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에 짐승이나 다닐 법한 수풀로 그 근방은 젊은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는 절대 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이 험한 곳이었죠. 처음엔 주민이 자전거만 발견했고 이내 자전거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깊디 깊은 산속에서 뼈만 발견됐다고 해요. 그건 홀렸던 게 분명해. 근처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정말 뭔가에 홀렸던 걸까요?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교슈로 출장을 갔는데 묵던 호텔 근처 번화가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 잔 걸친 다음 돌아가려 했는데 술 기운이 적당히 오른 상태라 결국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처음 2, 3분 정도는 몰랐지만 저는 이상한 것에 눈치챘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죠. 처음엔 나한테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귀찮아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세히 들어보니 아무래도 혼잣말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이상했죠.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계단을 올라가면 위험해.
배터리가 끊기니까 직진. 이라던지 하여튼 의미불명의 내용을 혼자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와, 이 운전수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운전 도중에 뛰쳐나갈 수도 없고 길도 제대로 가고 있었기에 아무 말 않고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호텔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어서 다행히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데 갑자기 돌변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막상 돈을 낼 땐 그냥 평범한 대응을 하더라고요. 얼굴을 봐도 그냥 평범한 남성이었고요. 이후 제가 차에서 내리자 택시는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위험한 것을 봐버렸어요. 떠나는 택시의 창문 안쪽. 그러니까 아까까지 제가 앉아있던 좌석의 옆자리죠. 운전석 뒷자리에 웬 중년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방금까지 분명 제가 탔었고 누군가가 탔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 여자는 뭔가 오랜만에 외출하는 느낌으로 거치장에 다소 힘을 준 옷차림새였어요. 다만 얼굴은 무표정인 상태로 운전석 뒤에 앉아서 운전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이걸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술기운이 확 깨더라고요. 결국 이날은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켠 채로 목욕도 안 하고 잠들었습니다. 딱히 별일은 없었지만 지금도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시절 나는 농구부 소속이었다. 우리 농구부는 항상 체육관에서 연습을 했는데 화요일은 배구부가 체육관을 사용했다 보니 우리는 화요일마다 체력 훈련을 위해 근처 공원까지 달리기를 한 다음 공원에서 근력 운동을 끝마친 뒤 다시 학교로 뛰어서 돌아가는 루틴으로 운동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공원에 도착하면 항상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던 데다 옷도 지저분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벤치에 앉아 중얼거리는 이상한 여자였다. 뭐 요즘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우리는 그 여자를 그냥 무시하고 운동을 했지만 가끔 그녀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가 있어서 그 순간은 솔직히 무서웠다. 나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 고등학생이 20명쯤 모이면 한 명쯤은 잘난 척하는 놈이 있기 마련이다. 날씨도 엄청 더웠어서 짜증이 났던 건지 부원 A가 갑자기 그 여자에게 화를 냈다. 야, 왜 자꾸 우리 쳐다보는 거야? 뭐 볼 일 있어? 라는 식으로. 사실 누가 계속 쳐다보면 신경도 쓰이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A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나는 저런 이상한 여자랑은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A가 화를 내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A도 화를 낸 다음엔 기분이 풀렸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대로 학교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공원에 갔지만 늘 있던 그 이상한 여자는 없었다. A가 화를 낸 게 효과가 있었나 싶었고 그날은 모두 안심하고 근력 운동에 집중했다. 그리고 슬슬 학교로 돌아가려 할 때 문득 수도가 쪽을 보니 A가 얼굴을 씻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느새 A의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나타난 것도 무서웠지만 A 옆에 저 여자가 서 있다는 건. 그 순간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A가 수도가에 놓아둔 수건과 바꿔치기 하는 것이 보였다. A는 얼굴을 씻고 있었기에 알아차리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수건을 집으려 했다. 저건 분명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나를 포함해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부원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에이, 야! 안 돼, 만지지마 안 돼! A는 순간 놀라서 우리 쪽을 돌아봤고 그와 동시에 그 여자는 엄청난 속도로 공원에서 도망쳤다. 우리는 황급하게 A에게 달려가 여자가 바꿔치기 한 수건을 보았다. 그리고 수건 안쪽에는 수많은 바늘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 따르면 그 여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고 한다. 학교 측에선 이 사실을 신고했고 여자는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솔직히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 매일이 무서웠다. 결국 졸업할 때까지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지만 A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세전함이란 일본 신사에서 돈을 넣는 통을 의미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로 큐슈 어딘가의 섬, 이키였는지 츠시마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이런 작은 섬을 왔다 갔다 했었기에 저 역시도 아버지와 함께 그런 곳을 자주 다니곤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촌이나 근처 동네 친구들과 놀곤 했어요.
당시에는 포켓몬이나 유희왕 같은 게 유행했지만 우리는 주로 야외에서 놀곤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숲속에서 흙이나 쓰러진 나무를 뒤져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를 찾고 있었는데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사촌이 여기에 세전함이 있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숲속엔 몇 그루의 나무에 두꺼운 밧줄이 감겨 있었고 이 나무들은 땅에 놓인 세전함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전함은 동전 투입구가 없었고 그냥 속이 다 보였습니다. 상자 안쪽을 들여다보니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것에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일정하게 놓여 있었고 옛날 사이다나 콜라병 같은 게 6개 정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 안에는 끈적거리는 이상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근처 신사에서 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린 이걸 어떻게 할지 상의했지만 결국 만지지 않기로 했고 해가 질 시간이었기에 이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숲을 빠져나와 산을 내려온 다음 산의 입구쯤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나무 뒤쪽에서 오래된 기모노를 입은 긴 머리 여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거의 바로 코앞에서요. 우리는 모두 놀라서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여자의 모습도 이상했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우리 중 누구도 그 여자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숲속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면 반드시 시야에 들어올 텐데 그런 것도 없었고요. 우리는 모두 놀라서 굳어버렸고 그 여자는 눈을 크게 뜨더니 우리를 하나씩 돌아가며 쳐다봤어요. 여자는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우리를 응시했죠. 그리고 사촌을 포함해 모두를 한 번씩 본 다음 미소를 띠며 라고 했어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벌레 잡았어? 많이 잡았니? 무슨 벌레를 잡았니? 같은 뜻이 동시에 전달되는 느낌이었죠. 우리 모두는 겁에 질려 있었고 몇몇은 울기 직전이었지만 제 사촌만큼은 많이 잡았어, 이거 봐 라며 우리가 잡은 벌레통을 들어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가까이 다가와 다시 라고 했어요. 그 의미는 많이 잡았구나.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까? 라는 뜻이었죠. 우리는 이미 그 여자가 귀신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촌은 여자와 손을 잡고 즐거운 듯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죠. 사실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누가 해가 지는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몸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따랐고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갔죠. 이 시점에서 저는 조금 미쳐가는 느낌이었어요. 무서워서 속으로 울고 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도망가거나 저항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저 두 사람을 따라 걷기만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가리키는 곳엔 수에게 모여드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잔뜩 있었고 사촌은 아침까지 그것들을 즐겁게 잡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해변에서 손을 잡은 채 원을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원 중심에는 벌레 채집통을 든 사촌이 있었고 우리는 거의 동시에 몸에 자유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아! 하고 서로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사촌은 벌레 채집통을 껴안은 채 자고 있었고 바다를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아침의 기억밖에 없던 나는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여지껏 있었던 일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얘들아! 하고 큰 배가 우리에게 조명을 비췄어요. 우리는 다 같이 배 쪽으로 달려갔죠. 아마 마침내 구조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뭐하니? 누가 데려왔어? 라며 어부 아저씨가 어처구니 없는 듯 물었지만 우리가 놀았던 산속 숲은 민가와 가까운 곳이었기에 누가 데려오고 자시고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자 어부 아저씨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긴 나이지마 섬이야 라며 호되게 꾸짖으시더라고요. 그 후 우리는 어부 아저씨의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고 이내 경찰이 왔어요. 이상한 점은 우리는 원래 있던 곳에서 10몇 킬로 정도나 떨어진 작은 섬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이 3일 동안 수색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있었던 일을 부모님과 선생님과 경찰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부모님들만 뭔가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선생님과 경찰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죠. 우리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3일 동안 먹이도 주지 않았는데 벌레 채집통 속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가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며
3일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 장소는 어디였을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진상은 알 수 없었죠. 10수년이 지나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술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그때 너희가 본 상자는 일본 본토에 이즈모나 스와 같은 큰 신사에서 책임지지 못해 보낸 물건이고 꽤 많은 사람을 해친 물건이어서 이곳으로 보냈다고 들었다. 그 이상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이후 당시 근처의 불량 학생들이 그 상자를 넘어뜨리거나 소변을 본 다음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그저 너희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라는 말씀만 하셨죠. 이 이야기가 무서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유령이 있다고 믿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어린 시절, 지금은 연을 끄는 아버지 집안의 풍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였죠. 아버지 집안의 풍습이란 태어난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에 조상의 영혼을 뵙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묘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을 통해 조상의 영혼에게 보호를 기원하는 행사였죠. 훗날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 무속인은 유명한 영 능력자라고 하더군요. 행사는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영혼이 나타난다거나 무서운 경험도 전혀 없었습니다. 행사 후 무속인과 아버지 쪽 친척들이 호텔의 큰 방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술이 돌기 시작하자 모두가 무속인에게 영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은 친척들의 수호령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무속인은 제 수호령이 모셔지지 않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름한 사당에 주변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곳에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힘이 강해서 위험할 때는 제대로 지켜주지만 그만큼 운을 빼앗아가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죠. 그 후 무속인은 언니의 다리에 좋지 않은 그림자가 보인다 라며 부적을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이후 언니는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발 뒤꿈치 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무속인이 진짜였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저는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심령현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꽤나 불운을 많이 겪었는데요. 특히 사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차량 사고만 8번 있었습니다. 그중 제 과실은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 7번은 모두 상대방의 과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설날에 할아버지 댁에 가족들이 모이면 늘 무속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곤 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입니다. 제겐 먼 곳에 사는 친구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제 친구인데 남편 A와는 서로를 반쪽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죠. 그리고 아내 B와는 A를 만나기 전부터 친구였고 저와는 유일한 이성 친구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밤이 되면 마당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등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까운 신사로 찾아가 도움을 구했고 신사에선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신사에서 만난 신주님은 원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며 집을 조사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집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주님은 이게 원인입니다 라며 A가 과거 중고품 마켓에서 샀던 테피스트리를 가리켰습니다. 부부가 생각해보니 그 물건을 사고 2주 후부터 집에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주님은 저주받은 물건 때문에 나쁜 기운과 영혼이 모이고 있다고 했고 물건을 대신 맡아 정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건은 정화하겠지만 부부도 함께 정화를 받아야 한다. 오랜 기간 노출되었으니 정화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둘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해서 부부가 상의 끝에 저를 지목했던 거죠. 저도 태어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인 A와 지금도 유일한 이성 친구인 B가 의지하는 것 같아 지체 없이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좋아했던 B가 의지해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휴일을 이용해 우리는 그 신사에서 정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라 내비게이션이 거의 숲속을 가리키는 수준이었지만 A와 B는 이미 한 번 다녀왔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사에 도착해 신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쾌활한 할아버지였죠. 신주님은 저를 보고 좋은 사람을 데려왔군 라는 말을 하더군요. 신사는 장식품도 없고 단순한 깔끔한 장소였습니다. 그저 집과 도장 같은 곳, 신사의 본당, 작은 사당 몇 개가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신사의 본당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장 같은 곳에 들어가 정화를 받았습니다. 신주님은 두 사람이 갑자기 도장에서 도망치려고 할지도 모른다. 절대 도장에서 내보내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압해라. 라고 해서 저는 그저 부부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정화가 시작되자 부부는 술을 마신 뒤 신주님은 이상한 풀이 붙은 나뭇가지로 두 사람을 두들겼습니다. 이때 A는 두루마리 같은 것을 목에 감았었는데요. 의식 도중 A의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쓰러지려고 했는데 제가 어깨를 잡아 일으키려고 하자 그대로 눕혀도 돼 라는 신주님의 고함을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어지저지 의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화가 끝나고 나서 부부는 감사의 뜻으로 신사에 금전적인 사례를 냈고 산 근처의 초밥집에서 배달을 시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식사 중에 신주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저주받은 물건은 전문 업체가 정화해서 그쪽에 넘겼다던지 그 저주는 일본이 아니라 아마 외국의 것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신주님이 저를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을 데려왔군 이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수호령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제 수호령은 어느 산속에 있는 모셔지지 않은 사당에 오래된 신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 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 거야. 다만 그다지 좋은 신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의지하면 뭔가를 빼앗길 테니 너무 의지하지는 마. 라는 말을 했죠. 친구 부부는 그 후로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점점 사라졌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진짜 영능력자, 유령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괴담 영상을 처음 만들다 보니 부족함이 많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규미사였습니다.